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서답형 문항 유형 중에서 단답형과 완성형 문항 개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답형 문항 제작 문항 중에서 이제 완성형 같은 경우에는요, 불완전 진술문보다 직접 질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이래서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나 흔적이 암석이나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을 가로라 한다. 우리는 가로를 통하여 옛날에 살았던 다양한 생물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나 흔적이 암석이나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직접 질문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결하면서도 고유한 정답을 가지도록 문항을 구조화해야 합니다. 문항 예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고장에서 매년 열리는 행사명을 쓰시오.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충주에는 사과 아가씨, 사과 축제, 여러 가지 많잖아요. 저희 대전에는 칼국수 축제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너무 문항이 열려 있죠. 그래서 문항을 이제 고유한 정답을 가지도록 문항을 구조화하는 형식으로 문항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특산물인 사과를 알리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명을 쓰시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응답 요소의 종류를 나열하도록 할 경우에는 가지수를 한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이제 일으키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물건을 수입하는 이유를 3가지 이상 쓰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자, 선생님들께서 3가지를 쓴 학생과 4가지, 5가지를 쓴 학생들의 점수 배점을 달리할 생각이 아니시라면 한정 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물건을 수입하는 이유를 3가지 쓰시오. 이와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성실한 친구들은 3가지 이상 쓰시오 하면 정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머리를 쥐어짜서 5가지, 6가지 쓰느라고 엄청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학생이 노력한 거에 비해서 점수 배점이 같다. 이런 경우에는 좀 허망하겠죠. 네 번째, 불완전 진술문의 경우 응답 빈칸을 한두 개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응답 빈칸의 길이는 모두 동일하게 해줘야 되죠. 6번째는 응답 공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가로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괄호를 재건하고 괄호를 철폐하였으며 다른 나라와 수교를 맺는 것에 반대하기 위해 가로를 건립하였다. 자,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멍이 너무 많이 뚫려진 이렇게 응답 빈칸을 많이 준 문항들을 가지고 우리가 스위스 치즈 문항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숭숭숭 뚫려 있어서 학생들이 생각해야 될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가능한 한 2개로 제한하는 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글자의 가로면 한 글자 길이만큼 2글자면 2글자 정도 들어갈 만큼의 너비를 이렇게 보통 하시는데 사실은 그건 좋지 않고요. 그리고 그 응답 빈칸의 길이를 모두 동일하게 해주면서 또 응답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걸 바꿔보면요. 괄호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경복궁을 재건하고 서원을 철폐하였으며 다른 나라와 수교를 맺는 것에 반대하기 위해서 무엇을 건립하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사실 선생님 우리 앞에서 문항 개발의 일반적인 지침에서 한 문항에서는 한 가지를 묻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괄호가 많으면서 각각의 괄호에 여러 가지 각기 다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한 문항에서 거의 4가지 요소를 묻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럴 경우는 사실 이렇게 완성형으로 넣기보다는 차라리 서술형 문항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거 좀 생각해 보실 건데요. 이제 비슷한 문항인데 다른 형식이에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번, 다음 글의 중심 문장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해서 사지선다형, 선택형 검사로 개발되어 있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중심 문장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 다음 문항 보시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중심 문장을 찾아 쓰시오 이랬어요. 그래서 꿀벌의 춤이에요. 꿀벌은 춤을 잘 춥니다. 꿀벌은 친구들에게 꿀이 있는 곳을 알려주기 위하여 춤을 춥니다. 꿀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 빙글빙글 돌고 먼 곳에 있으면 팔자 모양을 그립니다. 다른 꿀벌들은 춤의 모양을 보고 꿀이 있는 곳으로 날아갑니다. 이렇게 써요. 실제 이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이 문항을 냈었는데요. 이걸 중심 문장을 찾아 쓰시오 이랬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꿀벌은 물결 춥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맞았다고 줘야 되나요? 틀렸다고 줘야 되나요? 이렇게 사실은
이거 또 그렇게 꿀버른으로 시작해서 춥니다로 끝나는 문장은 2개의 문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학습자들이 이걸 그대로 옮겨 적지 못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어떤 게 전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이 문항을 통해서 보고자 하시는 것이 학생들이 한 문단 안에서 중심 문장을 찾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라면 저 같으면 그 사지선다형 또는 오지선다형 선택형 문항의 유형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서술형 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중에 제가 서술형과 논술형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좀 다뤄볼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서술형 문항에 대해서 우리가 서술형 문항 제작 지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작성해야 할 과제가 분명히 한정되도록 문항을 구조화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예시 보실까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했을 때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할 거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쓸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대학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교수님들 중에서는 챕터 제목만 주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뭐 교육 사회학 시험 볼 때 막 3시간보다 손가락이 쥐난 적 있었거든요. 근데 막 5시간 막 이렇게 보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대단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수정하셔야 되냐면 질문의 요지가 분명하도록 수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식생활 모습의 차이점을 2가지 점에서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질문이 분명히 한정되도록 문항을 구조화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서 배점, 응답 길이 및 할당 시간을 명시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술형 문항 아까 수정한 걸 보시면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식생활 모습의 차이점을 2가지 점에서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이제 이랬는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100자 이내로 설명하시오. 그리고 배점은 10점이고 응답 예상 시간은 10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응답 시간을 배려해 주셔야 되고요. 제한된 문항인 경우에는 응답 길이를 제한해 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선생님들 서술형 문항을 우리가 중간 시험이나 기말 시험에 일부 문항으로 넣는 경우도 있고 수행평가로서 서술형 문항을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택형 문항들 그리고 완성형 단답형 문항들과 섞여가지고 25개, 30개의 문항 중에 일부로 이 서술형 문항이 들어간다고 할 때는 사실은 그 문장 단위로 봤을 때 문장이 4, 5개 이상의 문장으로 쓰는 서술형 문항을 낸다고 했을 때는 학생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45분 또는 50분 안에 이 문항들을 다 해결해야 되는데 응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좀 고려해서 이 서술형 문항을 출제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검사 전에 문항에 대한 예시 응답을 선생님들 스스로도 작성해 보시고 문항의 질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시 응답을 제가 작성해 봤는데요. 구석기 시대에는 사냥과 열매 채집 그리고 고기잡이로 먹을 것을 구했으나 신석기 시대에는 가축 기르기, 농사 등으로 먹을 것을 구하였으며 토기를 만들어 곡식을 저장하거나 조리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런 식으로 예시 응답을 작성해 보면서 학생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이 응답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인가 미리 점검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서술형 문항 제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채점 기준표를 제작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채점 기준표는 분석적 채점 기준표입니다. 그래서 식량을 구하는 방법, 도구의 사용, 그리고 언어 규칙 이 3가지를 평가 기준으로 두었고요. 각각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수준을 어느 정도로 나눌 것인지 했을 때 3수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잘함 수준은 어떤 것이고 잘함 수준은 어떤 것이고 향상 필요의 수준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여기에 배점을 하신다고 할 때는 점수 배점을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식량을 구하는 방법에 매우 잘함 그러니까 만점에 대한 기대 수행을 보시면요. 구석기 시대에는 이제 먹을 것을 찾아 이동하면서 사냥과 열매 채집으로 먹을 것을 구했으나 이렇게 해서 뭐뭐뭐를 포함하였다. 아까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그 예시 응답을 예상 응답을 그대로 이제 쓴 학생들 그 핵심 키워드가 다 들어간 학생들은 매우 잘함이라고 할 것이고요. 잘함이라고 채점하는 경우에는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 중 하나의 시대에 대한 설명만 정확하다. 뭐 이렇게 뭐 어느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향상 필요의 수준은
식량을 구하는 방법을 쓰기는 했으나 틀린 내용이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아예 여기 채점 기준표를 채점할 수 없는 수준, 즉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점 기준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서술형 문항 제작 지침 5번째입니다. 여러 개의 문항 중에서 일부를 선택해서 응답하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즉 다음 5가지 문항 중에서 세 문항을 골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런 것들을 우리 중간이나 기말 또는 수행형 평가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험자가 좋아하는 문항을 선택해서 응답하는 것은 피험자에게 자유와 융통성을 주기 때문에 언뜻 보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피험자들이 서로 다른 조건에서 검사를 치르기 때문에 평가의 기준이 달리 설정되고요. 또한 여러 문항을 같은 수준으로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선택 응답은 지양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피험자의 어휘 수준을 고려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문두, 즉 질문이나 지문에 사용되는 어휘가 너무 어려울 때 피험자들이 질문의 요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답안 작성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 즉 문두나 지문의 내용이 피험자에게 어려우면 피험자의 능력 추정이 부정확해집니다. 즉 학생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문항을 응답하지 못했는지 또는 얘가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으나 질문의 요지는 이해했으나 정말 몰라서 이 문항에 응답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문항을 배열할 때는 쉬운 문항에서 어려운 문항 순서로 배열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피험자가 어려운 문항을 처음에 접하면 검사 불안도가 높아져서 답을 알고 있는 문항도 응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피험자 능력 추정에 오차가 발생하여 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의 검사지로 여러 개의 문항을 구성해서 만든다라고 하면 앞쪽에는 쉬운 문항으로 구성을 해서 이 문항을 푸는 학생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데 뭐 하면서 이제 우리 뇌를 액티베이트 시킨다고 하죠. 막 해볼 수 있겠다 하면서 뭐 이 문항을 풀려는 의욕도 좀 높아지고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